아저씨, 저 감옥 가요? 안 돼요. 동생이 아파요. 겁에 질린 8살 서준이는 찌그러진 치킨 상자를 품에 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들린 것은 포장된 치킨 한 마리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서에 찾아온 로펌 재벌 변호사 이재현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처음 보는 낯선 이 아이의 엄마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첫사랑일까요? 그들의 사이에는 무슨 충격적인 비밀이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드는 밤, 7살 서준이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텅 빈 쌀통, 그리고 며칠째 굶어 고열에 시달리는 동생 서우가 눈에 밟혀서였죠. 서준이는 꼬깃꼬깃한 껌을 팔려고 식당 문을 열었지만 돌아온 건 주인의 모진 호통과 쫓겨나는 수모뿐이었습니다. 그때 서준이 눈에 배달을 기다리는 치킨 박스가 들어왔어요. 고소한 냄새. 저거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거야. 양심의 소리보다 죽어가는 동생의 얼굴이 더 컸기에 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치킨을 낚아채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7살이 어른을 당해낼 리 있나요? 이내 억센 손에 뒷덜미를 잡혀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죠. 그 와중에도 품에 안은 치킨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엉엉 울며 주인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근데 제 동생이 굶어 죽어가요. 이거 가져다 주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하지만 식당 주인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처절한 애원이 귀찮다는 듯 미간을 팍 찌푸리더군요. 바짓가랑이를 잡은 아이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쩌렁쩌렁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싹수 노란 소리를. 핑계대지 마라. 이유가 어찌됐든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어릴 때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했다. 내가 오늘 내 그 나쁜 버릇을 뿌리까지 뽑아놔야겠어. 주인은 서준이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잘못했어요 라며 발버둥 쳤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건장한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준이는 그 다 찌그러진 치킨 상자만큼은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가져다 줘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아저씨. 제발요. 동생 배고프단 말이에요. 이거만 주고 다시 올게요. 으앙. 시끄러워. 경찰서 가서 그 잘난 핑계 한번 실컷 대봐라.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결국 서준이는 차가운 밤거리로 짐짝처럼 끌려나와 붉은 경광등이 섬뜩하게 돌아가는 파출소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한성 로펌의 재벌 변호사 이재현은 답답한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서 특수범죄수사팀 사무실 안은 서류 뭉치와 찌든 커피 냄새, 그리고 범죄자들의 고성방가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죠. 그는 국내 굴지의 기업비리 사건 변호를 맡아 참고인 조사를 참관하느라 벌써 몇 시간째 이곳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드니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훅 치고 들어오네요. 아주 오래전 그가 유일하게 심장이 뛰는 걸 느꼈던 그 시절 말이죠. 혜림아, 넌 지금 어디에 있니? 그녀는 아버지의 운전기사였던 김 기사님의 딸 혜림이었습니다. 재벌가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혀
감정이라곤 배워본 적 없던 어린 재현에게 그녀는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숨구멍이었죠. 남들은 재현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만 혜림이는 달랐어요. 야, 도련님이면 다냐? 너 그렇게 뚱하고 있으면 아무도 안 좋아해. 나 봐봐. 이렇게 웃어보라고. 혜림이는 씩씩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도 뜀박질을 잘했고 재현이 우울해할 때면 몰래 초콜릿을 쥐어주며 제잘제잘 떠들곤 했어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재현에게 기쁨이 뭔지, 슬픔이 뭔지, 그리고 설렘이 뭔지 가르쳐 준 건 오로지 그녀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현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쫓겨난 건지 도망친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수소문해 봐도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기록 하나 남지 않았더군요. 그렇게 혜림이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도끼뿐이었습니다. 재현은 미친 듯이 공부하고 일에 매달렸어요.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하면 할수록 그는 혜림이가 말했던 멋진 변호사와는 정반대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껍데기만 남았네. 내가 보면 뭐라고 욕할까? 진짜 한심하다, 이재현. 재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액체가 쓰디썼지만 가슴속에 응어리진 그리움보단 덜 썼죠. 사무실 밖 복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아, 조용히 안 해? 꼬맹이가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난리야. 이거 나요. 우리 동생 줘야 한다고요. 으앙. 날카로운 아이의 울음소리와 거친 고함.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인상을 썼을 재현이지만 이상하게 그 울음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비명 같기도 하고 옛날 자신이 혜림이를 잃고 울부짖던 그 소리 같기도 해서요. 뭐야 시끄럽게. 재현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경찰관의 손에 질질 끌려오는 조그만 아이가 보였죠. 꾀재재한 몰골에 흙투성이가 된 채 품에 다 찌그러진 하얀 상자를 죽어라 끌어안고 있는 아이. 아이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서우 먹어야 해요. 서우가 아프단 말이에요. 순간 재현의 멈춰있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잊고 살았던 과거의 기억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미건조했던 재현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아이의 눈망울이 박혔고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천천히 아이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재현은 유치장 철창 너머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잡범, 그것도 고작 치킨 한 마리 훔친 꼬맹이일 뿐인데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으니까요. 그는 홀린 듯 철창 가까이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예, 꼬마야. 고개 좀 들어봐. 서준이 흠칫 놀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그 작은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나는 순간 재현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아이는 묘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기이한 착각마저 들었어요. 저 오뚝하게 솟은 콧날, 그리고 겁에 질려 있지만 또렷하게 자리 잡은 짙은 쌍꺼풀. 그건 재현 자신이 어릴 적 앨범에서 수도 없이 봤던,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이목구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거든요. 유전자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본능적인 핏줄의 당기임 같은 게 재현의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서준이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김 형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 보호자분 되시죠? 여기 서부경찰서 형사과인데요. 댁의 아드님이 절도 혐의로 잡혀와 있습니다. 네, 식당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피해자분이 아주 노발대발하셔서 합의 안 되면 소년원 갈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조용한 복도에 웅웅거리며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한 목소리가 재현의 귀에 스치는 순간 재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서준이. 제발 겁주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다급하게 외치는 여자의 목소리. 약간 쉰 듯 하면서도 맑은 기운이 남아있는 비음 섞인 그 특유의 목소리. 재현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설마 너무나 그리워해서 환청을 들은 걸까요?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재현의 고개는 저도 모르게 형사의 수화기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이미 끊긴 뒤였죠. 재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치킨집 사장이 씩씩거리며 다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미는 언제 온대? 이거 당장 보상 안 하면 내가 가만 안 둬. 싹수가 노란 놈은 콩밥을 먹어야. 그만. 재현이 낮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과 수표를 꺼내 치킨집 사장 쪽으로 툭 던졌습니다. 피해 금액이랑 합의금 이걸로 하시죠. 넘치게 드렸으니 더 이상 아이한테 험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듣기 거북하니까.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수표를 확인하는 사이 재현은 김 형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명함을 형사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한성 로펌 대표 변호사 이재현. 금박이 박힌 명함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혹시라도 절차상 문제 생기거나 보호자가 곤란해하면 이쪽으로 연락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 신원보증 서겠습니다. 네. 아, 이재현 변호사님이요? 아니 갑자기 왜? 김 형사가 당황해서 묻기도 전에 재현은 몸을 돌렸습니다. 더 있다가는 아이 엄마와 마주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그녀가 아니라면 또다시 그 절망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그녀라면 왜 이런 꼴을 하고 아이를 방치했는지 따져 묻기 전에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재현은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와 자신의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못하고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아이의 그 쌍꺼풀 진 눈망울과 수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떠나질 않았습니다. 엑셀을 밟는 그의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아무래도 오늘 밤은 그 지독한 위스키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조수석에는 서준이의 겁먹은 얼굴 잔상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숯불 갈비집 주방,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해림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불판과 기름 낀 접시들을 닦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에 구멍이 났는지 매운 세제물이 스며들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쓰라리고 퉁퉁 부어올랐지만 아픈 척할 새도 없었어요. 이모, 여기 불판 아직도 안 나왔어? 손님 기다리잖아.
네. 지금 나가요. 죄송합니다. 해림은 젖은 앞치마를 추스르며 목이 터져라 대답했습니다. 홀 매니저의 독촉에 숨이 턱턱 막혀왔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통에 손을 담갔다 뺐다 하니 손등은 벌겋게 익어서 벗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오늘 일당 받아야 우리 서우 약 사지. 이번 달 월세도 밀리면 진짜 길바닥이야. 머릿속엔 온통 집에 혼자 앓고 있을 둘째 서우 생각뿐이었습니다. 5살 배기가 선천성 면역 저하증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서우 이마가 불덩이 같았거든요. 해열제도 다 떨어져서 물수건만 얹어두고 나왔는데 해림의 마음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숨이 잘 안 쉬어져. 아침에 해림의 옷자락을 잡고 헐떡이던 서우의 파란 입술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서 해림은 그릇을 닦다가도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보일러 기름도 다 떨어져서 냉골인 방에서 형인 서준이가 학교도 안 가고 동생을 돌보고 있을 텐데 7살짜리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야, 김혜림, 멍하니 있지 말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주방 이모의 고함에 해림은 화들짝 놀라 다시 수세미질을 해댔습니다. 괜찮아, 해림아. 넌 엄마잖아. 서우 병원비만 벌 수 있으면 더한 짓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며 버티고 있는데 앞치마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지? 물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병원에서 온 전화일까봐 해림은 가슴이 철렁해서 얼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서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김서준 군 보호자 되시죠?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경찰서라는 단어는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해림은 들고 있던 수세미를 설거지통에 떨어뜨렸습니다. 네, 경찰서요? 우리 서준이가요? 서준이가 왜요? 해림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옆에서 주방 이모가 눈치를 줬지만 그런 게 보일 리가 없었죠. 아드님이 식당에서 절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왔습니다. 주인분이 합의 절대 안 해준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보호자분 지금 당장 오셔야겠습니다. 절도요? 순간 해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착해 빠진 우리 서준이가 동생 아프다고 자기 목밥까지 양보하던 그 속 깊은 아이가 도둑질이라니. 오죽 배가 고팠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해림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배고픈 새끼밥 한 끼 못 먹인 죄인인 것 같아서. 수화기 너머로 경찰관의 한숨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고성방가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 빨리 오라고 해. 콩밥을 먹여야 정신을 차리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해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지금 내 새끼가 저런 험한 곳에서 겁먹고 떨고 있을 텐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 서준이. 제발 겁주지 마세요. 금방 갈게요. 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해림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엔 엄마로서의 절박함과 세상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아이를 지키겠다는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죠. 해림은 전화를 끊자마자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아, 너 지금 어디가? 아직 설거지 산더미 같은데. 주방장의 고함이 뒤통수에 꽂혔지만 해림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 오늘 그만둘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일당은 안 주셔도 돼요. 해림은 미친 사람처럼
식당 뒷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12월에 칼바람이 젖은 해림의 얼굴을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벗겨진 슬리퍼를 고쳐 신을 새도 없이 해림은 도로변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서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갈게. 엄마가 미안해. 택시비도 아까워 벌벌 떨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보이는 택시를 향해 손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이었지만 어떻게든 가서 빌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든 발바닥을 핥든 서준이만은 빼내야 했으니까요.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밤거리, 자식을 구하러 가는 해림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지만 그 발걸음만큼은 누구보다 필사적이었습니다. 한성 로펌의 대표 변호사 집무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이었지만 이재현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 엉켜버렸거든요. 아까 그 목소리, 분명 해림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들어와봐. 급한 일이야. 곧이어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재현은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아까 경찰서에서 얼핏 봤던 이름, 김혜림과 아이의 이름 김서준이 적혀 있었죠. 이 사람 뒷조사 좀 해. 7년 전에 사라졌던 그 김혜림 맞아.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샅샅이 뒤져서 가져와. 특히 아이에 대해서는 토씨 하나 빠뜨리지 말고 알아와야 해. 당장? 김 실장이 놀란 눈치였지만 재현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보고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대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아이의 눈망울이 자신을 보며 겁에 질려 떨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안 되겠어. 다시 가봐야겠어. 재현은 재킷을 낚아채 입으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는 다시 차를 몰아 서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죠. 다시 찾은 경찰서 조사실 안은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치킨집 주인은 합의금을 받고 돌아갔지만 서준이는 아직 보호자가 오지 않아 홀로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재현은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 조그만 어깨가 애처로워 재현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서준아. 재현이 부드럽게 부르자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현은 아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아니, 삼촌이 다 해결해놨어. 이거 좀 마셔봐. 몸 좀 녹이게. 서준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재현을 보다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호호 불어가며 한 모금 마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차를 몇 모금 마시던 서준이가 갑자기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콜록, 으응. 단순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더니 연이어 재채기를 터뜨렸습니다. 에치, 가려워. 서준이가 목덜미를 벅벅 긁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놀란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하얀 뺨과 목덜미, 그리고 손등에 붉은 반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숨쉬기가 힘든지 쌕쌕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서준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재현이 다급하게 서준의 어깨를 잡고 살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부풀어 오른 두드러기,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재채기. 재현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증상,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재현 자신이 평생을 달고 사는 지독한 알레르기 증상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이건 율무에 섞인 견과류 가루 때문인가? 아니면 뭔지? 잠깐, 이 붉은 반점 모양. 재현은 어릴 적부터 특이 체질이었습니다. 환절기나 특정 꽃가루 혹은 견과류 가루가 조금만 섞여도 기도가 붓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었죠. 이건 흔한 알레르기가 아니었습니다. 의사들도 유전적 요인이 크다고 했던 바로 그 특이 체질. 재현의 심장이 귓가에서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이 증상은 누구에게서 온 걸까요? 서준아, 너 혹시 알레르기 있니? 꽃가루나 뭐 잘못 먹으면 이렇게 돼?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준이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훌쩍 봄에는 꽃가루 때문에 숨도 잘 못 쉬고요. 땅콩이나 호두 같은 거 먹으면 막 가렵고 그래요. 엄마가 쿨럭,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는데. 서준의 대답은 결정타였습니다. 재현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와 견과류 알레르기,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쌍꺼풀과 콧날.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도 설명이 안 되는 명백한 핏줄의 증거였으니까요. 재현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아이. 내 핏줄이 맞아.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7년 전 이유도 모른 채 떠나보내야 했던 혜림이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재현은 밀려오는 감정을 억누르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서준아, 김서준, 혜림이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짝짝이 슬리퍼를 신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그녀의 눈동자가 아들을 찾느라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준이를 발견하자마자 혜림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 녀석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그랬어, 왜?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말을 하지. 왜 도둑질을 해? 혜림은 서준의 등짝을 때리며 통곡했습니다. 때리는 손보다 맞는 서준이보다 때리는 혜림의 가슴이 수천 배는 더 아팠죠. 서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했어요. 흑흑, 서우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말에 혜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굶어서 아픈 동생 먹이려고 남의 것을 훔쳤다는데 어떤 애미가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혜림은 서준이를 부여잡고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그때 김 형사가 머쓱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어머님 진정하세요. 일은 다 해결됐습니다. 네, 해결이라니요? 주인 아저씨가 합의 절대 안 해준다고. 방금 어떤 키 큰 신사분이 오셔서 합의금이랑 가게 인수 비용까지 싹 다 내고 가셨어요. 아이 기죽이지 말고 데려가시랍니다. 아, 그리고 이거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남기고 가셨습니다. 형사가 건넨 건 한성 로펌 대표 변호사 이재현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던 해림은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때문에 시야가 흐리기도 했거니와 그저 세상에 천사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안도감에 다리가 풀릴 뿐이었죠. 그녀는 명함을 주머니에 대충 구겨 넣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해림은 서준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곧장 근처의 낡은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인실 병동 한 구석,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침대 위에 둘째 서우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해림은 서우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서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죠. 선천성 면역 질환의 폐렴까지 겹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 장담 못한다는 의사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왔습니다. 서우야, 엄마 왔어. 형아도 왔어. 해림은 퉁퉁 부은 손으로 서우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어요. 옆에 서 있던 서준이도 까치발을 들고 동생의 손을 잡았죠. 서우야, 형아 왔어. 안 아프게 해줄게. 미안해. 두 아이를 바라보는 해림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공장 야간조, 주말에는 청소일까지 하며 뼈가 부서져라 일했지만 병원비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현실이었으니까요. 1인실은 꿈도 못 꾸고 돗대기 시장 같은 6인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신세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간이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식당에서 튀어온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병원의 하얀 시트와 대비되어 유난히 더럽고 부끄럽게 느껴졌네요. 주머니 속에서 아까 받은 명함 끝자락이 보였지만 꺼내볼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빚만 늘어가는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 끝날지 까마득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해림은 가슴을 졸이며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원무가 김서우 환자 미납병원비 380만 원. 금일까지 납부 안 될 시 강제 퇴원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해림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죠. 당장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뿐인데 380만 원이라니요. 해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벽으로 둘러싸인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배고파. 경찰서에서 잔뜩 긴장했던 탓인지 서준이가 서우 침대 발치에 웅크린 채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 소리가 해림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도둑질까지 하게 만든 못난 엄마. 해림은 서준이에게 덮어줄 이불조차 마땅치 않아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패딩 점퍼를 벗어 아이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해림은 아이들의 머리맡에 앉아 곤히 잠든 얼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서우의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와 서준이의 고단한 콧꼬리 소리가 좁은 커튼 안을 가득 채웠죠. 이 작은 생명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죄가 있다면 가난한 부모를 만난 죄, 힘없는 엄마를 만난 죄밖에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해림은 입술을 깨물며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다인실이라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어요.
그녀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식당 앞치마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죠. 하느님, 제발이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발 우리 아이들만 살려주세요. 서우 수술만 받게 해주세요. 해림은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답 없는 하늘은 야속하기만 했네요. 창밖에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유리창에 비친 해림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늙어버린 낯선 여자의 형상일 뿐이었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엉망이 된 머리카락, 그리고 절망으로 텅 빈 눈동자까지. 과거 이재영과 함께 꿈꿨던 행복한 미래는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지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독촉 문자 하나와 아픈 두 아들 뿐이었죠. 해림은 눈물 젖은 눈을 들어 잠든 서우의 손을 다시금 꼭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그 손의 온기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들만 살릴 수 있으면 엄마는 심장을 팔아서라도 돈 벌 거야. 절대로 포기 안 해. 해림은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위태롭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서도 자식을 지키려는 어머니라는 이름의 슬프고도 위대한 본능이었죠. 오늘 밤도 해림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차가운 병실 구석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한성 로펌 대표 변호사 집무실.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재현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김 실장이 건넨 두툼한 서류 뭉치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고 있었죠. 사각, 사각. 종이 넘어가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야? 재현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렸습니다. 김 실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네, 대표님. 7년 전 김혜림 씨가 떠난 직후의 기록부터 현재 김영희 여사님의 자금 흐름까지 교차 검증 마친 확실한 정보입니다. 재현의 시선이 서류 한 페이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림의 행적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재현이 알고 있던 것, 아니 믿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재현의 머릿속에서 7년 전 새어머니 김영희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재현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 속에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해림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폐인이 되다시피 했죠. 그런 재현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김영희였습니다. 슬퍼할 시간 없어.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 회사는 누가 지키니? 감정 같은 건 사치야. 넌 최고가 되어야 해. 완벽해져야 한다고. 그래야 내 아버지도 널 인정해 줄 거야. 그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어린 재현에게 지독할 정도로 완벽을 강요했죠. 시험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차가운 회초리로 종아리가 터지도록 때렸고 눈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내 새끼가 약해 빠져서는 일하며 밥도 주지 않고 다락방에 가뒀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거세하고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류 속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납치나 감금보다 더 잔인한 영혼의 살인이 그곳에 적혀 있었거든요. 2018년 5월 김영희 여사, 김혜림 접촉. 아이를 지우고 떠나지 않으면 이재현의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로펌 후계자 자리에서 박탈시키고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협박. 이에 김혜림, 이재현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 잠적 선택. 죽은 게 아니었어. 재현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영희는 혜림이 재현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림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대신 혜림의 가장 약한 고리인 이재현에 대한 사랑을 이용했던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재현이가 망가진다. 그래서 숨은 거야? 나 때문에? 재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혜림은 자신이 떠나야만 재현이 무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아무 연고도 없는 재개발 지역 판잣집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김영희의 눈을 피해 숨을 죽이고 이름도 바꾸고 그 가난과 고통을 홀로 감내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이래. 내가 혜림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재현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묵직한 대리석 테이블이 쩌렁 울릴 정도로 강력한 분노였죠.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뒷장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건 또 뭐야? 페이퍼 컴퍼니?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네. 여사님께서 지난 10년간 로펌의 수임료와 회사 공금 일부를 빼돌려 오셨습니다. JH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고 그 돈으로 차명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하고 계셨더군요. 대표님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 나중에 대표님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할 계획까지 세우고 계셨습니다. 재현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죠. 하하. 그러니까 나를 감정 없는 로봇으로 키운 이유가 이거였어? 죽어라 일만 시켜서 돈 벌어오게 만들고 뒤로는 내 등 처먹으면서 자기 배 불리려고? 어린 시절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어머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자신을 위해 주는 줄 알았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재현을 철저히 이용하고 고립시킨 장본인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를 떼어놓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니. 배신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살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는 서류 속에 끼워져 있던 혜림과 서준의 사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로 해맑게 웃고 있는 서준이, 그리고 삶에 지쳐 야위었지만 여전히 고운 혜림이, 자신이 지켜주지 못해 망가져버린 내 가족. 그들의 잃어버린 7년이 재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김 실장. 네, 대표님. 이 자료 원본 싹 다 복사해서 안전한 금고에 넣어둬. 그리고 당장 차 대기시켜.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답답해서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했죠.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지만 인매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긴 어디야. 경찰서지. 내 아들, 그리고 내 여자 데리러 가야지. 재현은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어요. 7년 동안 김영희라는 마녀의 소나기에서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멍청한 이재현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빼앗긴 가족을 되찾고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아버지이자 남편, 진짜 이재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그 여자한테 전해. 내일 아침 이사회 소집할 거라고. 내 인생 송두리째 훔쳐간 데가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 테니까
목 닫고 기다리라고 해. 그의 등 뒤로 사무실의 불이 꺼지고 도시의 어둠 속으로 그가 탄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사자의 포효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북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굳게 닫힌 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재현의 검은 세단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급정거했죠. 차에서 내리는 재현의 눈빛은 한겨울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놀란 가정부가 달려나왔지만 재현은 대꾸도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김영희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실크 잠옷에 감긴 그녀의 모습은 낡은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울던 혜림의 모습과 겹쳐져 재현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 재현아. 이 밤중에 무슨 일이니? 예의 없게. 김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현은 들고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김영희 앞 테이블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죠. 혜림이 만삭일 때 찍힌 사진, 판잣집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김영희가 심어둔 깡패들이 혜림을 협박하는 장면까지. 이게 뭐니? 김영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죽었다던 혜림이가 왜 살아있는지, 사고로 죽었다던 내 아이가 왜 저런 판잣집에서 굶고 있는지. 재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로 끓고 있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어이 뒷조사를 했니? 그래, 살아있다. 그래서 뭐? 천한 것들이 내 앞길 막는 꼴 못 봐서 내가 좀 치워뒀다. 그게 뭐 잘못됐니? 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재현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여자를 협박하고 내 자식을 죽은 사람 취급해? 나를 위한다는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재현이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JH홀딩스 자금 세탁 내역. 그 서류를 보는 순간 김영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이거 어디서? 어머니. 아니, 김영희 씨. 재현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날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저 당신 욕심 채워줄 멍청한 꼭두각시가 필요했을 뿐이지. 완벽해야 한다고? 감정은 사치라고? 웃기지 마. 당신이 만든 그 완벽한 괴물이 이제 당신을 어떻게 씹어먹는지 똑똑히 봐. 내일 아침 이사회가 소집될 겁니다. 당신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 미수교사 혐의까지 싹 다 공개할 겁니다. 검찰 조사는 덤이고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 명예, 권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줄게. 알거지가 돼서 감옥 바닥을 기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봐. 이재현, 내가 감히 나한테. 김영희가 악을 쓰며 재현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허공에서 그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손 치워. 더럽게 어디다 손을 대. 재현은 잡은 손을 뿌리치듯 내팽개쳤어요. 김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소파에 나뒹굴었죠. 그리고 경고하는데 내 가족, 혜림이랑 서준이 털끝 하나라도 다시 건드리면 그땐 법이고 뭐고 내 손으로 당신 숨통 끊어놓을 거야. 명심해. 재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재현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절규하는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 그를 짓누르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 시원했죠.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괴물의 껍데기는 벗어던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뿐이었죠. 김 실장, 병원으로 가자. 이번엔 숨지 않고 정문으로 들어갈 거니까. 재현은 차에 올라타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엔진 소리와 함께 차가 병원을 향해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이제 진짜 재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 병원 원무과 창구 앞은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던 직원은 누군가 창구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겠죠. 눈앞에는 핏발선 눈을 한, 하지만 귀티가 줄줄 흐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재현이었어요. 김서우 환자. 미납된 병원비랑 앞으로 들어갈 수술비, 입원비까지 전부 결제해 주십시오. 재현은 검은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네. 아, 네. 하며 허둥지둥 전산 조회를 하는 사이 재현의 시선은 모니터 구석에 뜬 미납액 380만 원이라는 글자에 박혔습니다. 고작 380만 원. 자신이 마시는 위스키 한 병 값도 안 되는 그 돈이 없어서 내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결제됐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분께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올라갑니다. 재현은 영수증을 구겨 쥐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도 빨라졌어요. 6인실 병동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섞여 답답했습니다. 그 복도 끝 가장 구석진 자리에 혜림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돌릴 수가 없었거든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드르륵. 낡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침대에 엎드려 쪽잠을 자던 혜림이 부스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는지 혜림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침대맡에 희미한 수면등 불빛이 재현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혜림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현씨? 꿈인가 싶어 혜림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7년 전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재현은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대 연봉의 변호사가 입는 최고급 수트 바지가 차가운 병원 바닥에 구겨졌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었죠. 혜림아.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혜림의 거칠어진 손을 잡았습니다. 고운 섬섬 옥수였던 손은 온데간데였고 물에 불고 트고 상처투성이인 손. 그 손등 위에 재현의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재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도 모르고 바보같이 원망만 했어. 어머니가 널 협박해서 보낸 줄도 모르고 내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랑 애들을 이런 시궁창에 살게 해서 내가 죽일 놈이야. 나를 때려. 제발 나 좀 때려줘 혜림아. 재현의 어깨가 사정없이 들썩였습니다. 혜림은 멍하니 재현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같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것, 그 역시 속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 그 통곡 곡에서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아니야. 아니에요, 재현 씨. 혜림은 바닥에 주저앉아 재현을 마주 안았습니다. 나 안 버렸으면 됐어.
당신이 우리 잊은 거 아니면 됐어. 나는 그거면 돼요. 해림의 따뜻한 손길이 재현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원망과 오해의 벽이 눈물과 함께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그 소란스러움에 잠기 밝은 서준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경찰서에서 봤던 그 키다리 아저씨가 엄마랑 울고 있으니 서준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재현은 해림을 놓아주고 침대 위에 서준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옆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잠든 서우의 얼굴도 바라보았죠. 서준아, 서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을 혼자 두게 해서, 아프게 해서. 아빠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빠? 서준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아빠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쿵쾅거렸겠죠. 아이의 눈빛에서 불안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침대의 서우가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낯선 아저씨가 울고 있는 모습에 놀랄 법도 한데 서우는 본능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뻗어 재현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아빠? 모기만한 그 목소리가 재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재현은 으으흑 하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서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아빠가 왔어, 서우야. 이제 안 아파도 돼. 아빠가 다 해줄게. 서우의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미열과 심장 박동이 재현의 텅 비어있던 영혼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상처받은 어른들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약이었으니까요. 재현은 양팔로 해림과 서준, 서우를 모두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온기가 비로소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났을까요? 병실 안에는 어느새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해림은 눈물을 닦고 재현의 옆에 앉아 아이들의 머리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헬쑥한 얼굴에 7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진짜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현 씨, 이제 우리 진짜 다시 만난 거죠? 재현은 해림의 손을 깍지 껴 꽉 잡았어요. 그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응, 다시는 안 놓쳐. 내일 날 박는 대로 제일 좋은 집으로 가자. 서우 수술도 바로 잡을 거고 서준이 맛있는 것도 실컷 사줄 거야. 그리고 당신 고생시킨 그 사람들 내가 가만 안 둬. 재현의 굳은 다짐에 해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이 가족에게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죠. 함께 아픔을 치유하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을 준비를 마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재현은 기자회견장 연단에 섰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졌죠. 이재현의 얼굴은 결연한 의지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해림과 서준, 서우가 앉아 있었어요. 해림의 손은 긴장감에 파르르 떨렸지만 이재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성 로펌 김영희 이사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고자 해요. 이재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어요. 그는 김영희의 로펌 공금 횡령과 해림에 대한 불법적인 친권 박탈 시도 그리고 자신의 친자식들을 은폐하려 했던 악행을 상세하게 폭로했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스크린에 띄워졌고 기자들은 놀란 듯 연신 셔터를 눌러댔어요. 김영희 이사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족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악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예요. 이재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장 한편에 앉아있던 김영희는 이재현의 폭로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그때 경찰관들이 김영희에게 다가갔죠. 김영희 씨, 공금 횡령 및 불법 친권 박탈 시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말에 김영희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은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영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죠. 이재현은 김영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재현은 한성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재벌 변호사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하고 가족을 택하겠다고 다짐했죠. 이재현은 해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이재현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 했습니다. 김영희는 체포 직전 최후의 발악으로 용역 깡패들을 시켜 해림의 집을 강제 퇴거시키려 했어요. 해림과 아이들이 살던 판잣집 골목에는 건장한 용역 깡패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해림의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며 위협적인 고함을 질렀어요. 서준은 서울을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해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죠. 당장 나가. 여기는 이제 너희들 집이 아니야. 용역 깡패들의 고함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림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역 깡패들 앞을 막아섰어요.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 속에서도 강한 모성애로 빛났죠. 그때 이재현이 경찰들과 함께 골목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지금 당장 멈춰. 이 모든 것은 불법적인 행위예요. 이재현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용역 깡패들은 이재현의 등장의 순간 당황한 듯 움직임을 멈췄어요. 이재현은 김영희의 비리 폭로로 그녀의 모든 권력과 재력이 몰락했음을 알렸습니다. 경찰들은 용역 깡패들을 제지하고 강제 퇴거 계획을 무산시켰죠. 해림 가족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해림은 이재현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재현은 해림과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의 품 안에서 아이들의 작은 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희는 자신의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변 재개발 지역의 낡은 판잣집 골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해림 가족은 이재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이재현은 해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해림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VIP 병실안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현의 전폭적인 지원과 최고의 의료진의 노력으로 서우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폐렴으로 고통받지 않는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우의 뺨은 붉게 물들었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죠. 서우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서준은 서우의 손을 잡고 기뻐했어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재영과 해림은 서우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현은 서울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자. 이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서울을 향하고 있었어요. 혜림은 서우의 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료진은 서우의 퇴원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서우는 병실을 떠나는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찼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었죠. 그는 서준의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병원 복도에는 서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이재현 가족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서우의 얼굴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찬 시작이 가득했습니다. 이재현은 혜림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혜림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서우의 퇴원은 이재현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한 이재현 가족은 복잡한 서울과 아픈 기억이 서린 강변 재개발 지역을 떠나기로 했어요. 혜림의 고향인 한적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죠. 이재현은 한성 로펌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더 이상 성공을 좇는 재벌 변호사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무료 국선 변호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트럭에 살림살이를 싣고 바닷가 마을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길었어요. 하지만 이재현 가족의 얼굴에는 희망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준과 서우는 창밖 풍경을 보며 즐거워했죠.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자 혜림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네 식구 행복하게 살자. 이재현은 혜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혜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시골 마을의 아담한 집이었어요. 집 앞에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재현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집 안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서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현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아닌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재현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삶을 향한 강한 의지와 함께 혜림과 아이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제 과거의 모든 아픔을 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1년 후 바닷가 마을의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어요. 이재현은 시골 마을의 무료 국선 변호사로, 혜림은 아동센터 봉사자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여유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밥 주세요. 서준과 서우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두 아이는 건강하고 밝게 성장했어요. 서우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서준은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을 뛰어다녔죠. 이재영과 혜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아침, 가족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만끽했어요. 혜림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계란말이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이재현은 혜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혜림아, 정말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혜림은 이재현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재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과 서우는 맛있게 밥을 먹으며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이재현과 혜림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은 이제 아득한 추억이 되었어요. 이재현 가족은 바닷가 마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들의 삶은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어요. 이재현은 혜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이재현은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 마당에서 혜림에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했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재현은 무릎을 꿇고 혜림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혜림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당신과 아이들 곁에서 함께하고 싶어. 이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혜림을 향하고 있었어요. 혜림은 이재현의 프로포즈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서준과 서우는 멀리서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지켜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재현 씨, 결혼할게요. 혜림은 이재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재현은 혜림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가 혜림의 손가락 위에서 아름답게 빛났어요. 이재현은 혜림을 품에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혜림의 작은 몸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 함께 셋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요. 이재현의 말에 혜림은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재현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닷가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이재현 가족은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쌓아가며 서로에게 완벽한 천국을 이루었어요. 이재현은 비로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부와 명예는 한순간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바닷가 마을의 석양이 그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물들였어요. 이재현 가족의 앞날에는 영원한 행복과 사랑만이 가득할 거예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